이번 시간에는요, 정시 모집의 특징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시 모집에 제대로 된 합격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정시 모집의 특징은요, 저희가 일부에서 수능 성적을 좀 분석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수능 성적으로는 변별력이 확실히 좀, 물론 어려운 수능 시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변별이 생겼다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최상위권의 변별이 좀 확실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계열별로, 영역별로 좀 살펴보면 인문계열은 수학, 국어, 영어, 사회탐구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좀 변별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연계열은 수학, 국어, 과탐, 영어 순입니다. 인문이나 자연이나 다 공교롭게도 수학이 일정 정도 성적이 확보돼야만이 주요 대학을 가기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어도 좀 만만치 않은 변별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시험을 다 잘 보기도 쉽지는 않지만 내가 목표로 했던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문계열에서는 목표했던 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죠. 수시에서 다 못 뽑고 정시 모집에서 추가로 뽑는 학생 수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입시 자체가 수능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대학 입시의 틀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입시 결과들, 과거 예년도에 뭐 3년이든 2년이든 1년치든 입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 대학 학과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분석하기에는 금년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부에서 총점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금년도의 수능 총점과 지난해 수능 총점을 조견표를 통해 가지고 살펴봤잖아요. 그것처럼 조금 더 정밀하게 지난해 입시 결과들을 좀 분석해야만이 제대로 된 해석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어는 1, 2등급이 3, 4등급에 비해서는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좀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금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어요. 물론 바뀐 수능에서 수능 체제가 달라진 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정시 모집 인원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자연계열에서는 약학부가 학부제로 지금 들어오면서 또 인원이 많이 한 1,500명, 1,600명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 맞지만 바뀐 수능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난해까지 가늠해왔던 뭐 표준 점수랄까요? 100분이랄까요? 이런 가늠선 자체가, 지원 가능선 자체가 상당히 조금 달라졌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정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은 뭐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생명과학2 때문에 지금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조금 더 늦춰졌지만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일정대로 한다는 거고요. 합격자 발표는 2월 초에 8일 날 하고요. 전체적으로 2월 중순까지 미등록 충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특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은 한 4,100명 정도가 대입 전형 계획 발표할 때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4,175명 정도를 정시에서 선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전체 모집 규모보다는 저희가 대학별로 또는 군별로 이렇게 좀 나눠 본 건데, 이것도 사실은 뭐 상위권 대학에서 놓고 보면 한 7개 정도 대학 되죠. 7개 정도 대학에서 벌써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00명 정도 인원이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24개 정도 대학이에요. 주요 대학을 포함해서 24개 정도 되는 대학인데 전체적으로 한 4,400명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아까 보셨던 대로 대략 뭐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겠죠. 정시 모집에서 전체적으로 한 4,000명 정도 넘게 늘었는데,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4,000명이 넘는 거니까 대부분의 숫자는 어디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의 주요 대학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별 커트라인,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요, 이 표는 주요 대학의 인문, 자연 계열별로 나눠서 좀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인문계열 2021학년도, 인문계열 2022학년도 이렇게 보시면 인문계열 가군 2,300명
때에서 3,700명 수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5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가군 많이 늘었죠. 나군을 보시면 2,700명에서 3,000명이니까 대략 300명 정도가 느는 거고요. 다군은 598명, 642명이니까 한 50명 정도 크게 40명 넘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문계열 놓고 보면 가군의 인원이 대폭 늘어났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가군의 경쟁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낮아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커트라인은 어떻게 해요? 낮아질 거예요. 인원 숫자가 많아지니까. 주요 대학만 놓고 보면요. 그래서 이 15개 대학의 주요 대학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분명히 인문계열은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바뀐 수능의 영향력도 있지만은 훨씬 더 모집 인원이 더 정시 모집에서 늘어났으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인문계열의 자연계열의 가군으로 가보면 자연계열의 가군에서는 작년에 2,500명이었는데 금년에 보면은 3,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늘었죠. 나군은 작년도 2,500명, 그다음에 금년도에 3,500명, 역시 1,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연계열에서는 가군, 나군이 다 1,000명 정도가 늘었으니까 지난해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모집 인원이 늘어난 만큼 합격선 자체는 좀 더 낮아질 수 있는데 바뀐 수능으로 인해서 공교롭게도 점수 자체는 배치 점수 자체는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입시 결과와 금년도의 배치 점수 이걸 좀 연결시킬 때는 약간의 혼돈이 좀 올 수가 있어서 각 입시 기간에 나와 있는 여러 배치 점수들을 좀 참고하고 대학별 환산 점수를 좀 정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군, 나군하고 달리 다군에는 보시면 자연계열도 보면 736명에서 8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70명 정도 내려가지고 늘어난 거예요. 다군은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요 대학으로 놓고 보면 대부분이 다 가군과 나군에서 인문자연공이 많은 인원들을 또 증가해서 확대해서 뽑고 대부분의 주요 대학에 염두에 둔 학생들은 가군과 나군에서 승부수를 띄워서 합격할 수 있는 곳을 반드시 한 곳을 골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인데요. 이 표에서는 다른 것보다 아까 2부에서 제가 대학별로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이 주요 대학에서 이제 한양대가 남아 있었는데 한양대가 마지막으로 금년에 와서 수능 100으로 바뀌면서 모든 대학이 수능이에요. 그래서 정시 모집의 요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능 성적 내 거 잘 분석하고 다른 친구들의 수능 성적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수능의 정밀한 대학별 계산을 통해서 환산 점수를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가군, 나군, 다군을 고르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잖아요. 지난해하고 달라진 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대는 탐구도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걸로 바뀌어졌고요. 숙명여대는 원래 표준 점수만 100분위만 활용하든 표준 점수만 활용하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환 표준 점수를 탐구해서 쓰는 걸로 또 와서 숙명여대는 약간의 변수가 지금 금년에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명대는 표준 점수 쓰다가 100분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별로 활용하는 점수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면 대학별 환산식뿐만이 아니라 표준 점수와 100분위 입시 결과 자체도 금년에 활용하는데도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 모집에서 한 가지 또 염두에 둬야 될 게 아직까지도 이제 수학하고 탐구 영역에 바뀐 수능 체제지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하고 과탐에 가산점을 줄 경우에는 10%가 대단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이 가산점을 주는 영역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점수대별 영역별 평균으로 놓고 보면 점수가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대학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가실 때는 내가 가산점 반영으로 얼마만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조금 더 가늠을 해야 되겠고요. 이거는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할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거에 염두에 두시면 안 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이 가산점을 주는 영역을 더 잘하느냐 아니면 점수가 더 낮느냐 높으냐를 통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요. 보시면 서울대를 비롯해서 고려대처럼 이렇게 지난해에 비해서 등급 간 구분 점수가 좀 달라진 대학들이 있고요. 전통적으로 보면 연세대는 영어의 등급 간 반영 비중의 영향력이 대단히 높고요. 서강대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달라진 또는 대학별로 등급 간 구분 점수가 큰 대학들은
영어의 영향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내가 받은 영어 등급과 실제 대학별 계산 환산 점수를 통해서 유불리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한국사 반영인데 한국사는요 사실은 뭐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인문계열은 3등급, 자연계열은 4등급 정도까지 다 만점 점수를 주니까요. 근데 하지만 아래 보시면 동국대에서는 가산점을 반영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다 점수가 달라요. 그렇죠? 보이시죠? 이 경우에는 내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성적이 비슷하다면은 상대적으로 1, 2점 가지고 내가 더 불리해 줄 수도 있고 유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하는 수준을 보면 3등급 수준인데 내가 한국사가 4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점수 차이가 좀 기본적으로 7점 난다는 거예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0점 몇 점으로 붙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학들하고 똑같이 보시지 마시고 이런 특별한 대학들 있죠. 특정 대학에서는 한국사 영역이라도 실제 환산되는 점수를 내 점수를 좀 챙겨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한 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는 대학들인데 내가 탐구 과목을 보니까 하나는 되게 좀 잘 봐서 점수가 잘 나왔는데 하나는 약간 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탐구 한 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들 대학들은 탐구가 한 과목만 반영되잖아요. 누구나 다 둘 중에 잘하는 하나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점수가 높아요.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그래서 입시 결과를 해석할 때 그냥 두 과목 다 반영 보시지 말고 한 과목 반영했을 때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2외국어 한문을 탐구 한 과목으로 대체해주지 않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그들 대학들은 또 반대로 지난해보다 입시 결과가 좀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3개 중에 2개가 아니라 그죠? 2개 중에 2개 그대로 반영하니까. 그래서 탐구 한 과목이냐, 제2외국어 한문 대체냐 이런 부분도 금년에는 없어지고 있어지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잘 두시고 유불리를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2월 되는 인원인데요. 자, 수시 모집에서 다 못 뽑고 2월 되는 인원들이 해마다 줄어들어요. 보니까 작년에는 좀 늘어났네요. 인문계열 보니까 주요 대학들이네요. 주요 대학들에서 정시 모집으로 2월 된 인원 숫자가 426명에서 382명으로 2021학년도에는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울대를 제외하고 나면 주로 연대, 그쵸?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등 주요 대학들이네요. 경희대가 좀 17명에서 56명으로 좀 늘어난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계열의 인원들을 대학별로 봤잖아요. 근데 대학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인문계열 학생들을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 12월 29일 날 수시에서 2월 되는 최종 모집 단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 모집 단위를 잘 보시고 최초 인원에 비해서 몇 명이나 더 늘어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수록 나한테는 어떻게 해요? 유리한 거겠죠. 네, 자연계열을 보시면은요. 자연계열은 주요 대학에 지난해 705명이 수시 모집에서 다 못 뽑고 정시 모집으로 2월 된 인원 숫자인데 재작년에 705명에서 작년에 517명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한 200명 가까이 188명이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서울대가 많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세대도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에서도 모집 단위별로 수시 모집에서 다 뽑지 못하고 정시 모집으로 얼마만큼 2월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12월 29일 날 발표되는 모집 단위를 봐서 최초 모집 인원에서 수시에서 2월 돼서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를 보시면 실제 배치 점수보다 합격선이 좀 더 낮아도 될 수 있고요. 2월 되는 인원이 거의 없으면 그 배치 점수가 대부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표를 좀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입시 설명회 하게 되면 배치표를 많이 받으시고요. 또 종이로 그 배치표를 펼쳐놓고 어느 정도 대학가를 갈 수 있는지 이렇게 가늠선을 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대학 간 비교, 학과 간 비교를 통해서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 장표로 보는 게 끝입니다. 지금은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을 통해서 정밀하게 보지 않고 여기 보니까 대략 이 정도 선이면은 국어, 수학, 탐구의 합산 점수, 영어 몇 등급으로 여기를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왜 떨어졌는지 붙어졌는지를 전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학의, 이 학과의 반영 비율이 다른 거잖아요. 특히 인문계열 중에서도 경영학과, 경제학과 또는 사회과학 관련되는 몇몇 학과들, 또 통계학과들 있잖아요. 이런 상경계열의 학과들이나 수학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영역의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40%가 넘는 통계학과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인문계열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국어가 또는 사회탐구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높잖아요. 많이 높아요. 그러면 그 특정 대학 학과에 실제 계산을 해보면 내가 갈 수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총점을 다 합했더니 돼요. 충분히 배치표상으로 되는데 나는 다른 친구보다 수학의 성적이 좀 낮아요. 근데 그 학과가 괜찮아 보여요?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데 계산 안 해보고 덜커덕 넣잖아요. 그럼 대학별 환산 점수에서는 내가 불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점수가 지원 가능 점수에 비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리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참고로 해서 보시고 대학을 골라놓고는 어떻게 해요? 대학별 실제 환산 점수로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유불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위치만 찍어서 확인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시 기관별로 배치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배치표상에 있는 배치 점수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학별로 실제 환산 점수는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이제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계산이 들어가는데, 자,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일부 학생들도 그런 경우 있는데요. 배치 점수는요, 처음부터 다 추가 합격까지 다 포함한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만든 점수예요. 일반적으로 배치 점수보다 커트라인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내려갈 수는 있어요.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이 좀 많아지면은. 하지만 그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내려간다고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려갈 수 있다는 기준은 이게 커트라인이 아니라 70 내지 85% 커트라인이죠. 100명 기준으로 해서 70등이냐 85등이냐 선이기 때문에 85등 밑으로, 그죠? 70등 밑으로 100명까지 가게 되면 이 학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커트라인, 최종 커트라인은 낮아질 수 있죠.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배치 점수보다 많이 낮게 넣어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기대는 하지 말자. 그죠? 물론 합격할 수도 있지만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예년 입시 결과들하고 최근에 수시 모집까지 포함한 이 모집 단위의 경향들을 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 결과를 참고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입시 상황하고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난해 입시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100% 반영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시 기관에 따라서 통계 방법이나 또는 입시 결과를 해석하는 데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기관마다 점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는 해당 대학의 해당 모집 단위도 있지만, 그래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점수대 외연별 평균으로 계산되는 건데, 그건 제가 4부에서 다시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지원을 할 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거 없나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배치 점수가 금년에는 예년보다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많죠. 바뀐 수능에 정시 모집 인원 확대에 약대 학부 모집에 등등을 보면요. 근데 그런 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런 상황과 함께 반영 영역 수가 4개 국수 영탐 다 아니고요. 뭐 골라서 반영한다든지 있죠. 4개 중에 3개 고른다든지, 아니면 특정 영역은 필수로 하고 나머지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2-3개 반영하는 영역에서 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합격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탐구 반영 과목 수가 두 과목보다는 한 과목,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 모집 인원이 30명, 50명, 100명 많은 것보다는 10명 전후되는 거. 그 다음에 대학 안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학과가 오히려 더 흔들리거든요. 중위권 있는 학과나 또는 하위권 있는 학과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눈치 지원하거나 또는 안정 지원하게 되면 상위권 학과에 비해서는 중하위권 학과가 너무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노림수를 쓴다면 상위권 학과를 오히려 더 보고 노림수를 써서 추합을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간하군의 일부를 모집하는, 그러니까 원래 중점적으로 뽑는 중심학군은 가군이나 나군인데 가군으로 일부 학과를 뽑는 거, 또는 가군이 중심학과인데 중심 입시군인데 나군에서도 일부 학과를 뽑는, 이런 정도를 노리는 게 필요하고요. 다군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시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어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데는 변수가 잘 안 생길 수 있어요. 조밀한 데는 어떻든 보면 내 등급 점수가 많이 낮아도 붙을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모집 단위의 변화인데 신설되는 모집 단위 또는 통합되는 모집 단위 또는 금년에 분리되는 모집 단위를 보시면은 좀 참고로 해서 보시면은 금년도의 배치 점수가 원래 예상했던 배치 점수에서 조금 흔들려서 변수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보면요. 자, 그러면 좀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가요? 단계별로 보면 처음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분석해도, 내 것도 분석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분석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다 계획을 세워놓고 대학별로 학과들을 좀 찾아놔야 되는 거죠. 실제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내 걸 좀 알아야만이 실제 환산 점수가 나왔을 때 아, 그렇구나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수능 성적에 대한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다른 배치 점수를 만드는 학생들의 표본이 잘못될 수도 있고 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미리 내가 점수를 확보를 해서 다르면 왜 다른지, 틀리면 왜 틀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찾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능 성적 분석이 첫 번째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내가 금년에 대학 갈 건가요? 아니면 재수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인서울 안에서만 고를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점수에 맞출 건가요? 요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좀 염두에 두는지, 학과를 염두에 두는지, 아니면 금년에 붙을 건지 떨어질 건지, 재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기대치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되지 않으면 가군, 나군, 다군의 대학 학과별로 고는 게 정말 뭐 왔다 갔다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군 어디, 나군 어디, 다군 어디 여기가 설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원 전까지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좀 하시기 이전에 기대치를 설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대학과가 골라지고 기대치 설정되면 그게 맞춰가지고 대학의 입시 정보들을 좀 골라야죠. 그 대학들의 수능과 관련되는 지표들. 그 다음에 아까 추가로 좀 말씀드렸던 경쟁률이라든지 입시 결과라든지 추가 합격 예비 순위라든지 등등을 좀 봐야 되고요. 이 결과들을 좀 염두에 놓고 난 다음에 최종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모집 단위별로 정보를 대학별로 군별로 고른 대학의 입시 정보들을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거는 수능 정보도 있지만은 요강 분석을 통한 요강 정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별로 모집 단위별로 얼마만큼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판단을 해두셔야만이 나중에 대학별 환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고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상담 많이 하실 거잖아요. 상담하셔야 돼요. 꼭 한 군데 상담이 아니라 학교 상담도 받으시고 우리 서울시 진학정보연구원에서 하는 상담도 받으시고 대기업 상담도 받으시고 또 여력이 되시면 사설기관에 상담도 받으시고 학원의 상담도 받으시고 학원 상담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거든요. 가군 어디, 나군 어디, 다군 어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조합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조합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조합하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 성적 분석도 해야 되고 금년에 입시 기대치를 좀 설정을 해야 되고 대학별 모집 요강을 분석을 해야 되고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군을 선택을 했어요. 군별로 대학학과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요.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될 게 이 가군, 나군, 다군은 하나의 줄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 놓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 1, 조합 2, 조합 3은 하나의 플랫폼인데 조합 1 플랫폼, 조합 2 플랫폼, 조합 3 플랫폼에서 자, 나는 조합 2를 선택했어요. 좋죠. 조합 2를 선택해서 보고 크게 무리가 없으면 가자. 다군에 안정 지원하고 나군에 적정 지원하니까 상관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근데 얘가 살짝 흔들려요. 그래서 나군을 내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조금 더 높여보자, 상향 지원으로. 좋죠. 상향 지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군이 흔들렸으니까 가군도 동시에 따라서 봐야 되고 가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정이나 안정 쪽으로 돌려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전체 조합에서는 금년도에 대학을 가는, 그죠? 금년도에 반드시 대학에 가겠어요 하는 안정 지원을 염두에 둔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게 되면 다군의 안정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으나
다군의 안정이 약간 흔들리면 가나 다군이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반드시 대학에 가겠다라고 처음에 내가 설정해둔 기대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군이 흔들리면 나머지 군까지 조금 염두에 두고 전체 가나 다군을 다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원을 하시겠죠? 지원하는데 원서 접수 첫날부터 지원을 안 합니다. 첫날 보시면 경쟁률이 아예 0.0 몇 대 1이거나 아예 지원자 수가 없거나 뭐 몇 명 한 자리 숫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눈치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경쟁률을 보고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과정에서 처음 기대치가 자꾸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아까 방금 4단계에서 보셨잖아요. 근데 흔들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담했을 때 내가 왜 이 조합을 선택했는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군을 바꿀 때는 왜 바꿔야 되는지를 적어도 상담했던 한 선생님이나 또 한 두 곳 정도는 확인을 다시 해보고 이렇게 바꿨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서 접수 때는 마지막 경쟁률 보고 나면 다 깜깜이 지원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문 열고 나면, 뚜껑 열고 나면. 처음에 경쟁률이 1대1도 안 됐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10대1이에요. 정시 모집이 10대1이면 대박이에요. 대학 입장에서는. 근데 지원할 입장에서 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깜깜이 지원을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가군, 나군, 다군에 처음 내가 지원하려고 했던 패턴을 깨뜨리면 안 되는데 이게 쉽진 않죠. 왜냐하면 모의 지원 자꾸 해보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죠?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의 지원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 모의 지원처럼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 지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지원까지 처음에 상담했던 거, 그리고 중간에 마음이 변하는 거, 최종 지원할 때는 반드시 되짚어보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자.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을 안정 지원할 건지 아니면 조금 도전 지원할 건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자. 그렇게 지원을 판단하시고 최종 지원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